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거기 있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문학인데, 저는 그냥 어떤 작품론, 시인론이 아니고 실한 뭐지? 시적 언어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지? 우리가 시적 진정성 그러는 거. 시적 진정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그 진정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평소에 느끼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언어의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제 저는 시골에 다녀왔어요. 아직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우리 설 명절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오다 보니까 뉴스로 잠깐 들어보니까 오늘 또 입춘이라고 그래요. 또 한 열흘 지나면 우리 이제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하면 선생님 뭐 먼저 생각나세요? 달이요? 달이요? 올해는 달을 볼 수 있을까요? 대보름 달? 작년에 보셨어요? 네, 좀 나와요. 형님 보셨어요? 약간 구름 사이에 있었어요. 다들 정월 대보름날에 달을 보셨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마이크 벗으셔도. 마이크가? 마스크를 벗으셔도. 벗어도 될까요? 예, 머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원래. 제가 사실은 마스크를 중간에 갈아 낄지도 모르겠어서 한 서너 개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보름달을 봤나 못 봤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언어의 위대함입니다. 저는요, 이 강의실에 보름달이라는 실체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보름달이라는 새 어조를 발화시켰을 뿐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해요. 봤나 못 봤나?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요,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언어 수업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제일 먼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언어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문법을 공부하는 줄 알아요. 네? 표현 미학을 공부하는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공부하지만 언어의 문제와 관계돼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유예요. 사유. 언어가 매개되지 않으면요, 선생님들 단 한순간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언어입니다. 언어 때문에 지식도 쌓여요. 학문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제부터 학문을 축적했지? 그러면 그게 바로 두려움, 호기심 때문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산길에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요. 어흥 그럽니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집에 와서 적어요. 어흥거리는 놈이 있는데 몸무게는 한 300kg 정도 나가고 호피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축적되는 거죠. 이 언어에 의해서 지식이 축적돼서 지금 오늘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됐어요. 언어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너무 작게 해놨네요. 언어는 곧 사유입니다. 언어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가 매개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요, 이 언어를 가지고 예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문학이에요. 시적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일반적인 언어보다도 더 정수고 더 핵심이고 더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일반 언어와 일상어와 시적 언어는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 사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언어는 과학적인 언어, 개념적인 언어, 대자적인 언어, 소통의 언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적 언어는 감각적이고 즉자적이고 종합적이어야 됩니다. 인문학에서요, 종합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것도 종합할 수 없는데 종합하려고 나가는 학문이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에 절대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예요. 야, 우리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 절대 학문이 없어요. 시적 언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시적 언어는 아까 제가 즉자적인 언어 그랬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사물이든 대상이든 객체든 그 모든 종합을 포함하는 것이래야 돼요. 그래서 시적 언어는 철학적인 얘기 조금 말씀드려도 되죠? 존재론적인 언어예요. 존재.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이데거가 언어와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이데거의 언어와 존재와 언어죠. 이 책을 보면은 존재라는 게, 이 언어의 존재론적 언어라는 게 뭔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기 아까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신 책을 보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뭐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더군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선생님들 다 아시지만 포스트 모던이에요. 포스트는 영어로 뭡니까? 나중, 후기 이런 뜻이죠. 모던은 뭐예요? 근대라는 거죠. 근대 이후의 사유, 근대 이후의 철학, 근대 이후의 시, 이게 포스트 모던 시죠. 이상하죠? 만약에 우리가 역사를 크게 세 개로 나눌 때는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만약에 역사적인 구분이 뭔가 또다시 벌어졌다면 그냥 근대 말고 새로운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나중 근대, 후기 근대, 포스트 근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근대는 근대인데 근대하고는 전혀 다른 판이한 어떤 문화적 동향이 펼쳐지거나 어떤 그 뭔가 사회적 풍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근대적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근대적 생각. 근대적 생각이라는 게 선생님들 뭔지 아시죠? 이성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성. 이 근대 철학에, 제가 철학 얘기 한 5분만 더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흔히 우리가 데카르트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데카르트의 고기토 철학에 라틴어로 고기토 에르고 숨 그럽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가 종합적인 사유, 이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다. 이성은 진리다 라고 규정한 게 뭐냐면 근대. 그래서 근대에는 계몽사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예사조사 할 때 1번 계몽주의, 2번 낭만주의 이렇게 오죠. 문예사조사 자체가 근대적인 어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7, 18세기에 고전주의, 그 고전주의는 근대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전주의가 표방하는 것은 그리스 문화더라도 근대부터 사조를 나누는 거예요. 다시 근대로 돌아가서 근대는 종합적인 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계몽주의하고 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선생님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근대적으로 규정해 볼게요.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근데 저 끝에 앉아 계신 선생님께서, 선생님 그 마이크는 흉기 그럽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것도 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대적 사유에서 보면은 거짓이 돼요.
마이크의 용도와 이름과 딱 규정해 놨기 때문에 뭘로? 종합적인 생각, 종합적인 이성으로 규정해 놨어요. 근데 저기 계신 선생님께서 흉기라고 했으니까 제가 선생님께 드려요. 증명하십시오. 그 명제를. 근데 이 선생님이 오더니 저를 한 대 팍 때려요. 그 코피가 졸졸졸 나옵니다. 흉기예요. 또 여기 계신 선생님이 마이크는 놀이기구 그럽니다. 노래를 막 부르세요. 놀이기구예요. 또 주거니 받거니 던지고 놀이기구가 됩니다. 근데 엔시클로페디아에서 근데 백과사전에서 마이크는 소리 확장기로 규정해놨어요. 확장기로 얘기하는 사람은 참 정상인, 흉기, 놀이기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비정상인, 일종의 광인이 되는 거죠. 사실 마이크라는 존재는 절대적이지 않는데 이것이 무엇과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제가 목소리를 전달할 때는 소리 확장기, 선생님이 흉기로 사용할 때는 흉기, 놀이기구로 사용할 때는 놀이기구,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마이크를 개념적으로 사전적인 언어로 규정할 수 없죠. 근데 근대 시대는 이걸 규정해 버렸어요. 1, 2, 3, 4 다음 마이크의 용도는 소리 확장기, 2번 놀이기구, 1번만 답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 억울하겠죠. 나는 놀이기구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는데 내 존재는 그런 게 아닌데 이 언어라는 놈이, 마이크라는 언어가 내 존재를 잡아먹었어요. 존재론적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비존재론적 언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시에 있어서 존재론적인 언어라는 것은 이 사물의 모든 것, 가능성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언어. 이 존재 가능성을 열어놓는 언어가 존재론적인 언어고 그것이 시예요. 그것이 시어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의 기능을 저희가 지금 세 가지로 규정했어요. 소리 확장기, 흉기, 놀이기구. 그것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의 기능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근데 이것은 소리 확장기로 닫아놓았다. 존재는 억울해요. 아까 하이데거 말씀드렸는데 하이데거는 그러한 근대적인 사유를 비본질적인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존재에 대한 존재 규정이 제대로 되려면 시간이 멈춰야 돼요. 그게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죠. 아까 존재가 언어라고 제가 착각했는데 존재와 시간이죠. 모든 존재는 시간이 멈춰질 때만이 존재로서 규정할 수 있다. 마이크로 사용될 때 그 마이크 존재자 플러스 흉기 존재자 플러스 놀이기구 존재자 플러스 무수한 존재자의 종합이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은 멈춰지지 않아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돼요. 상대적이래야 돼요. 그래서 절대란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근대적 사유는 절대라는 개념으로 가다놨어요. 독일 엔시클로페디아 백과사전에서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사전에 나와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좋은 감정, 샴이죠.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이 선생님 난 여성인데 저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요. 근대적 사유에서는 거짓이 돼요. 마녀 사냥 광인이 되는 거예요. 참 거짓의 어떤 이분법화, 그것이 근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분법적 사유라는 거죠. 포스트모던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를 극복하자는 데 있어요. 또 그동안에 우리는 이분법적 사유에 우리 선생님들도 모르게 강요당하고 살아왔어요.
그냥 남들이 사는 똑같은 평범한, 하이데거는 수평적 사고 그러는데 똑같이 생각해요. 거기서 바로 수직적 사고를, 수직적 언어를, 언어는 곧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수직적 언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하이데거는 예술가로 꼽습니다. 시인으로 꼽아요. 현실 원칙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게 바로 사실은 예술적 진정성이죠.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의 종합, 이 종합이란 말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법적 사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요즘 너무 많이 나와요. 삶과 죽음. 삶은 삶이요, 죽음은 죽음이요. 사실은 삶과 죽음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분법적 사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근데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것.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어요? 죽음에 가까워지셨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인간이란 존재의 뭡니까? 존재 요소. 내가 언젠가 죽는다. 여기 영생 불사할 수 있는 선생님들 아무도 안 계시죠? 언젠가 죽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죽음은 존재 조건입니다. 아, 내가 지금 죽으나 20년 뒤에 50년 뒤에 죽으나 어차피 똑같이 죽는 건데 자살하자, 이 얘기 아니죠? 야, 인간은 유한자적인 존재니까 영생불사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자. 살아있는 동안 본질적인 것, 우리 삶의 고유성을 지켜내면서 살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이게 니체에게로 가면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버맨십, 초인이라고 해요. 니체의 초인 개념. 하이데거는 무엇보다도 시인의 사명을 그걸로 뽑아요. 시인이란 현실 원칙에 대해서 적응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쉐임, 수평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성, 기원성, 본원성, 근본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 그 언어란 뭐예요? 그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필더링과 연계해서 쓴 시인의 사명이라는. 근데 그러면 나 자신에게 정직하면 되겠구나. 네? 내 감정을 정말 진솔하게 토로하면 좋은 시가 되겠구나. 천만에. 그렇게만 쓰면 뭐가 되냐면 아마추어 시인이에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종합에. 예술이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특수성의 영역이에요. 미적 특수성 그러죠. 우리 사회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 있는 객관의 세계, 나라는 주관의 세계가 부딪혀서 교집합을 이루는 것. 이게 특수성의 범주죠. 내 감정에만 진솔한다고 좋은 시가 될 수 없어요. 세계를 읽는 적확한 시선을 확보해야지만, 그것을 내 개성으로 버무려야지만 좋은 작품이 되죠. 그죠? 네. 그것이 바로 미적 특수성이고 시적 언어이기도 해요. 조금 막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포스트 근대와 근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인간에게 철학이요, 선생님들. 철학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철학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인식론, 존재론, 윤리론. 이게 철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이 철학이에요. 야,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어떻게 태어났지? 존재론이죠. 이 세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윤리론이에요. 주체인 나는 객체인 저 의자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지? 인식론입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야, 그 다 신이 이 우주 어떻게 했어? 조물주가 만들었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조물주 말씀대로 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해요. 근대는 이성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 이성은 인간의 절대 정신이잖아. 헤겔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인간은 종합의 종합. 변증법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선생님? 종합이 변증법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성, 종합적인 사고니까 근대적인 이성, 근대적인 사유에 따라서 살아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이성이 인정하는 부분 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 거짓. 근대 철학은 배제 원칙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제 엊그제 보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던데 그 농담도 했는데 제가 왼손잡이였었어요.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우리 어머니가 30cm 작아가지고 어렸을 때 오른손으로 써. 오른손으로. 지금 만약에 제가 왼손으로 글을 쓰는 학생이 있어서 오른손 써그러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 이성이 당시에는 글은 오른손으로 쓰는 것, 밥은 오른손으로 먹는 것이라는 이성 개념을 만들어놨어요. 왼손으로 써? 체벌해야지.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지. 너 법칙 위반이야. 우리 사회는 전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동일성의 철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세요. 툭 하면 동일성과 차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동일하게 생각해야 돼. 사랑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좋은 감정,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 안 돼. 남자와 남자끼리 야,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 어디로? 정신병원이나 감옥으로. 이게 푸코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감옥의 역사, 병원의 역사라는 책이죠. 근데 철학에서. 오늘날은 그렇잖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일성과 차이를 인정해. 야, 너는 누구니? 저는 남자고요. 저는 문학 평론을 좋아하고요. 저는 집이 여기 강동구에 있고요. 저에 대한 정체성을 암만 규정해봐야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은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냐면 저는요, 여기 선생님하고 다르고요. 여기 선생님하고 다르고요. 여기 선생님 차이에 의해서 제 정체성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차이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 만상이 다 저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이제 차이는 배제할 것이 아니라 격리할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 될 대상이에요. 포스트 모던 담론은 공존의 철학입니다. 배려의 철학. 왜? 선생님이 계셔야 제가 있으니까. 많이 바뀌었죠. 1990년대 이후에 쓰여진 한국 시에서는 혹시라도 포스트 모던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차이의 철학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만 계속 주장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거는 조금 감각이 떨어져.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예술은 미적 특수성의 범주 그랬잖아요. 이게 세계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그러면 이 세계의 어떤 패러다임, 그죠? 담론도 이해하고 제 개성도 발현시키고 그럴 때 좋은 시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내 감정에만 그 정직하고 진솔하면 좋은 시가 돼, 참된 시가 돼. 천만에요. 무지의 시예요. 무지의 시. 시와 철학의 경계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 시적 언어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보면 제가 언어는 인간 사유의 총체적인 양식인데 언어는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존재와 언어가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불화하고 있어요. 그 존재의 집으로 존재와 언어가 일치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시어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예요. 이게 아까 제가 코로나 시대 이후 시문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이 똑같아요. 존재와, 그죠?
언어의 합을 맞춰가는 끊임없는 기본적인 시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왜? 그래야지만 시가 되니까. 요즘 학회에서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난리예요. 재난과 문학, 질병과 문학. 그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첫 얘기를 언어와 사유의 문제로 가져옵니다. 조금 넘겨볼게요. 이거 뭐 현대세계 지금 다 알지만 제가 조금 더 다음 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디지털 시대 영상 문화죠. 오늘 좀 화면을 크게 이거 제가 와이드가 불을 켜고 계시죠? 켜면 안 보이시나요? 이게 안 보일까? F5인가 그랬는데 자판이 이게 제가 사실은 앞뒤는 이거 전체 화면으로 힘이 있는데 생각이 힘이 일본 계신 네.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보다 좀 좋습니다. 예. 제가 다 잊어먹었어요. 그 약 단축키를.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눌러봤는데 되네요. 디지털 시대 영상 문화. 이게 사실은 코로나 시대든 아니든 우리 어떤 그 문학이 위축되는 요인이죠. 디지털이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디지털. 디지털이 역시 라틴어인데 디지투스에서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 이게 디지털이에요. 컴퓨터 언어, 요즘 그 IT 언어가 전부 012, 012, 012의 조합이에요. 그렇죠. 책상 그러면 2102, 뭐 의자 1010이 뭐 이렇게 조합. 얼마나 속도화되고 빨라요? 얼마나 세련돼서 빠르고. 그래서 저기 제가 밑에 정보와 속도 그랬는데 디지털 문화 그러면 정보와 속도예요. 정보와 속도. 영상 문화. 제가 소설 한 편 읽어드릴까요? 한 여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한 남성이 멀리서 그 여성을 뛰어갑니다. 멀리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그 언덕백에서 소나무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강아지 한 마리가 쭉 쫓아갑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제 소설을 제가 이 멋진 소설 낭송을 해드리는 선생님들은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여자가 어느 정도겠구나. 남자는 어느 정도 그랬구나. 강아지는 조그만 게 좋을까? 큰 게 좋을까? 노을이 지는 풍경 우리가 알고 있지? 생각을 해요. 영상은, 이미지는 한 컷으로 보여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근데 문학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언어 매체가 필요한 이유예요. 근데 요즘 제 딸도 그렇고, 제가 저 예쁜 딸이 한 명 있거든요. 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활자 매체보다는 영상 매체에 전부 다가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매체 차이가 아니에요. 생각할 어떤 뭡니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가 필요하고 문학이 필요해요. 문학이 환기하는 게 뭐지? 이 시적 언어가 무엇을 지금 뭐 재생하고 환기하고 있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사유를 자극하는 거예요. 디지털 문명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아날로그적 야, 이건 책상이야, 의자야, 012가 아니고 110이 아니고 책상이 갖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존재의 근원성, 의자가 갖고 있는 본원성, 선생님들이 012로 재생되지 않는 의자와 책상에 관한 추억, 그 모든 것이 결합되는 게 아날로그적 감정.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아날로그만 고집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정보와 속도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 가보니까 크게 이렇게 써놨어요. 디지로그. 디지털적인 어떤 그 장점과 아날로그적인 개성을 합치해서 이해해야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모두가 자연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현대적 일상력, 이 호모퍼리어스죠. 삶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우리들의 어떤 그 감수성, 정신세계 이거는 조금 빈곤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디지털 문명 크게 보면 과학이죠. 이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다라 높이곰 도도시 어기와 머리곰 비추시라 어기와 강들의 아우 다루그리 저제 너로 신고요. 이 작품 제목은 뭐죠? 백제에 남아있는 유일한 시가예요. 정읍사.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저제 너로 신고요. 저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시장 행상 나간 행상인의 아내가 달한테 비는 거예요. 달은 기원의 대상. 수천 년 동안 말이죠. 1968년에 달 정복해버려요. 아폴로 우주선이. 문명이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과학을 어떻게 믿지 않겠어요? 과학이 대단해, 정말. 네? 네. 모든 게 과학이야. 이성을 왜 근대인들이 신봉하는 줄 아세요? 과학 때문에 그래요. 과학 때문에. 과학은, 과학적 이성은, 근대적 문명은 우리에게 진보를 약속했어요. 그것이 진보와 문명이죠. 너 아까 얘기한 근대적 이성 종합적으로만 행동해. 그럼 너희들에게 문명을 안겨줄 거야. 진보를 안겨줄 거야. 약속했단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문명이 뭐예요?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개발했지? 자연 개발의 척도가 문명입니다. 너무 과잉 개발하다 보니까 오늘날 코로나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재발성, 근대에 대한 비판, 이게 오늘날 패러다임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0살. 이 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 그래요. 5천년 역사. 그죠? 저기 부여시대 뭐 이런 시대부터 다 5천년 동안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우리 과학이 크게 의학은 과학에 포함되니까 40세 수명을 만들었어요. 근대 과학, 광연이 들어오고 의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명 연장의 꿈이 무려 100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어요. 과학 믿어야죠. 과학 믿어야죠. 그러니까 문명과 진보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으면 됐는데 이 과학이, 문명이, 진보의 개념이 과잉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크게는 포스트 모던적 사유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포스트 모던적 사유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막 논의가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결정적으로 봐라. 봐. 지금 결국 우리가 비판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 기후 문제. 앞으로 이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높아지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네? 1도 2035년에 1도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낮추기 위해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인간이 너무 문명, 자연개발 하니까 인간 외에 다른 바이러스 동물들이 계속 밀려났다가 이제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으니까 다시 인간 세계로 들어오겠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전부 크게 보면은 정말 큰 거대 담론 안에서는 포스트 모던 담론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전 근대의 역사까지는 정보와 속도는 인류에게는 신의 선물이에요. 신의 선물입니다. 그죠? 실제로요, 이 정보, 속도, 또 언어를 지배한 나라가
정보와 속도, 언어를 지배한 나라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 지구를 지배했어요.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이 100년 전쟁인데 유럽 대연합이 물론 이제 저 상호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랬는데 대연합이 성지 회복, 성지 탈환, 예루살렘 탈환을 명분을 삼아서 그 어마어마한 부대가 조그만 이슬람 국가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화해해요.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이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왜 조그만 이슬람 국가, 서아시아 국가들을 잡아먹지 못하지? 이 어떤 그 전쟁 분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얘네는 힘이 있었지만 얘네는 종이가 있었어. 종이는 곧 정보니까. 이 종이는 누가 전해줬냐면 8세기에 고구려의 고선지 장군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빠르니까 이 큰 그 유럽의 큰 창 예이 타고 휘두를 때 알라딘의 칼을 휘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비유가 알라딘의 칼. 그 정보와 속도 그것이 인류 역사를 앞당겼던 인류 역사를 풍요롭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분명. 근데 지금 뭡니까?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아니야만. 그래서 결자해집니다. 스스로 과학이 일으켜놓은 문제, 인간이 일으켜놓은 문제, 문명과 진보가 일으켜놓은 문제 스스로 해결해라. 결자해지에 이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무슨 대선 봤더니 탄소 에너지를 얼마나 낮춰야 되고 이제 그 화력 발전소 쓰지 말아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그전까지는 기차 가려면 나무 떼야 돼요. 석탄 떼야 되고 쓰지 말아라. 그런 인식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동시대 패러다임, 우리의 세계. 그 세계관에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접목시켜서 미적 특수성의 영역을 만들어야 될지 그걸 고민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어디 글에서 최근에 신문사에서 하나 써달라서 이렇게 썼었어요. 시 같아서 위기의 시대다. 비단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코로나19 횡포되는 보도일까지 아닙니다. 기실 A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물론 폭염, 폭탄, 홍수, 가뭄, 질식 수준의 온실가스 이미 인간과 농업과 자연 생명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대치 한계에 도달했다. 여기에 부박한 자본의 논리가 양산한 도시와 부박한 자본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자본주의에서는요, 선생님, 모든 것이 교환됩니다. 자본주의 제1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교환 가치라는 거예요. 다시 조선시대 얘기할까요? 조선시대 때 드라마나 사극 보면요, 우리 시대 그 4대 후가의 여인네들이 이 옷걸음 속에 뭘 하나 품고 다녔어요. 자기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 끼내서 그걸 막 사용하는 거예요. 뭡니까? 은장도예요. 민속학자들에 따르면 이 은장도는 오늘날로 커플링 개념이에요. 은장도는 쌍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남편 거는 조금 한 30cm 정도 되고 여성들 건 한 20cm 되면서 칠부가 같고 문양이 같아서 하나만 구하지 말고 쌍으로 되어 있는 걸 구하면은 이게 좀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구하시면 저한테 좀 이 시기에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인간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인간이다.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존재의 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시기에 이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자신의 정절이 위기에 처하면 죽음을 선택했어요. 당시의 여성의 정절과 죽음은 절대 가치는 동격 띄워볼 수 있죠. 오늘날요? 오늘날 그 여성의 성, 남성의 성 어디 이상한 데 가면 100만 원이면 사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100만 원이면 죽음과 교환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아니래도 돼요. 사탕 100만 원치가 있다? 죽음하고 교환됩니다. 여성의 성과죠. 이 교환 가치가 자본주의 사회의 제1의 원리예요. 그래서 가치 빼고 교환의 의미가 극대화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천민자본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라예요. 이 나라. 돈 많은 놈이 양반되는 세상. 천민자본주의. 그러니까 교환의 의미도 자본의 원칙이니까 우리가 따라야겠지만 가치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교환의 의미만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쉐이, 수평적 사고입니다. 가치의 의미를 기량하고 견인하는 거예요. 이게 초인의 삶이에요. 예술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시 쓰잖아요. 시가 무슨 돈이 됩니까? 우리 학생들 오면은 소설도 많이 써요. 시는 돈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많이 되는 그 박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박준 시인 제가 학부 때부터 가르쳤었어요. 네. 예외적이에요. 정말 이렇게 작품이 에세이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예외적인데 일반적으로는 소설이거든요. 소설 100만 부가 제가 그 책 10,000원짜리 한 권 팔면은 보통 작가들한테 인세 1,000원 가는 거잖아요. 그죠? 10%니까. 도매가면은 750원 가요. 100만 부가 팔렸다. 그러면 작가한테 10억만 가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부터. 출판사는 그 반이 떨어지는 50억. 한 권만 잘 베스트셀러 내면 대박만. 평균. 소설은 그래요. 시는 누가 100만 원. 조금 다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나왔나? 네. 근데 부박한 자본의 논리가 좋아요. 그래서 도시와 불평등 그리고 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교육, 네? 교육도 똑같이 동등한 어떤 그 기회를 보장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돈 있는 애들이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학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불쾌한 범으로 던져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인류의 위기는 개발과 성장이 유일한 미래라는 인간의 이기와 자만에서 비롯돼요. 얼마 전에 공개한 보고서에는 명백한 명백한 그죠? 인간의 책임을 재차 묻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위기에 노출된 삶은 위태롭다. 그래서 차라리 절망스럽기까지.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더 큰 절망은 삶의 위기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 현대 세계의 절망적 상황은 절망하는 법을 잃어버린 데 있다. 지금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시대인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시대인데, 절망스러운 상황인 줄을 몰라요. 그거를 누가 자극해 주는 겁니까? 시인들이 해줘. 야, 원래 인간의 고유한 삶이란 뭔데? 본원적인 세계는 뭔데? 우리 삶의 본원성이 뭔데? 독자들이 자꾸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우리 삶이 뭔가 잘못됐구나. 환기해줘요. 내 감정만 배설하지 말고. 그게 좋은 시고, 그게 시와 철학의 경계에 따른 그런 사유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절망하는 법부터 시작해야 돼요. 선생님, 이게 시간이 조금 있나요? 아, 그럼요. 제가 그 선생님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키르케시나요. 이 지구상에서 선생님 가장 오래된 문학 이론서가 뭔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이에요. 성경만큼 많이 번역돼. 우리나라도 그 웬만한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번역됐어. 얇으니까. 근데 다른 얘기, 시학은 완전본이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그 목차에 보면은 앞장은 비극, 뒷장은 희극에 쓰겠다는 희극이 없어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선생님 시급번호를 발견하시면 선물. 네. 지금 반절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오늘 댁에 가셔서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또 Name of Rose라는 건데 숏 코넬이라는 007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에코의 장면이 좀 영화됐나요? 네? 아 맞아요. 예, 장미의 이름이 영화 87년도에 영화가 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과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저 탐정물로 이해하더라고요. 탐정 소설로 이해해요. 탐정 소설의 문법은 간단해요. 문제가 높을수록 작품 수준이 올라간다. 왜? 탐정 소설은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작품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는데 왜 죽을까?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과 관련된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선생님도 영화로 보시고. 가장 오래된 문학작품,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작품 뭔지 아세요? 호메로스의 뭐냐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일리아드는 간단해요. 일리아드는 일리온, 트로이 전쟁 얘기예요. 트로이의 별이 일리온이었으니까. 오디세이는 오디세이 아죠? 오디세이의 노래에서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펼치는 모험의 서사. 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위에는 우리 양귀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당나라 했는데 양귀비인데 서양에서는 헬렌을 최고의 미인. 뭐냐면 그리스의 왕비였는데 이쪽에 있던 그 트로이의 둘째 왕자가 와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헬렌. 그래서 시도 헬렌을 위한 시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그 이집트의 누구죠? 그 이집트의 미녀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그 성보다 더 이뻤다고. 네? 어마어마하게. 신이 당할 정도. 응? 신이 당할 정도였습니까? 저 잘 못 들었어요. 신이 당할 정도. 신의 강가? 신이 탐할 정도.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하고는 다르게 생겼었나 봐요. 이거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여기는 여기입니다. 마크를 안 보드셔도 우리나라에 이 오디세이가 그 전쟁에 트로이 전쟁에 참여해요. 근데 딴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고 트로이 목마 다 아시잖아요. 집으로 다 가요. 그리스 연합군에서 다. 근데 오디세이만 집에 가는데 또 10년이 걸려요. 트로이 전쟁 10년, 집에 가는데 10년. 왜 그러냐? 신의 분노를 사서 모험을 막 하게 돼있어요. 여기 우리 롯데 월드 이런 데 가면 오디세이 그럼 전부 모험이잖아요. 배 타고 막 가고. 그럼 오디세이가 어느 날 섬에 하나 들려요. 이 오디세이 신화를 여러 사람들이 섞어서 쓰더라고요. 저도 그냥 말씀 빨리 드려야 되니까 그냥 섞어서 쓸게요. 거긴 누가 살고 있냐면 키르케라는 마녀가 살고 있어요. 이 키르케라는 마녀는 배가 지나가면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요. 그럼 그 노래 소리를 따라가서 지팡이로 탁 치면 돼지로 변해요. 오디세이가 이 키르케가 이제 나중에 뭐로 번역되냐면 사이렌으로 번역해요. 사이렌. 하는 거 있죠? 경고. 아름다운 매혹적인 목소리지만 경고음이었어요. 그게 다 거기서 나와요. 이 오디세이가 딱 가는데 부하들이 돼지로 막 변해요. 노래 소리 듣고 지팡이를 차게. 이제 사실 궁에 들어간다는데 그냥 섞어서 확 얘기할게요. 근데 이 오디세이는 영웅이에요. 영웅은 신과 인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 그걸 영웅서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신이 미리 바람이 전해줘요. 야, 오디세이야, 너 지금 키르케 섬을 지나는데 빨리 귀를 그 양초로 막고 틀어막고 노래소리 못 듣게. 서로 배에다가 저 혓대에다가 몸을 묶어. 노래소리가 들려도 끌려가지 않게, 돼지로 변하지 않게. 근데 자기 몸을 묶고 귀를 밀봉했는데 부하들은 그 노래소리를 들어버렸어요. 돼지로 변했습니다. 몸이 돼지로 변했네? 말도 언어도 꿀꿀 소리밖에 안 나요.
임금님, 오디세이, 내가 돼지로 변했어요. 근데 꿀꿀. 이 신화를 가지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은사님이 영문과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그 대학원 때 영문과 그 청강을 갔었는데 신화 공부를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키르케의 노래소리를 들어버린 오디세이의 부하들과 현대인들은 똑같다 그랬어요. 이 키르케의 노래소리,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들어버린 이 돼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원래 인간이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언어를 놓아버리고 돼지로 살아가는 망각의 즐거움을 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내 언어 분열이 일어나는, 언어가 전달되지 않는, 끊임없이 인간임을 기억하고자 하는,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연속성과 고유성을 기억하고자 하는 기억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선택하기. 여러분들은 망각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냐, 기억의 고통으로 나갈 것이냐. 우리가 원래 살던 삶이 있잖아요, 선생님. 인간이 원래 가져야 할 고유값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어요. 툭하면 싸움질하고, 툭하면 아래위침 층간소음으로 하고. 근데 그거를 기억하면 고통스럽지만 그걸 기억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전달하는 사람들, 그게 시인의 사명입니다. 샤르트르가요. 선생님 샤르트르 들어보셨잖아요. 노벨문학상을 거부했던 위대한 작가죠. 까미의 어떤 라이벌입니다. 샤르트르가 어디 그 필로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연을, 저처럼 이제 강연을 왔는데 막 분통을 쳐들었어요.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내 구토라는 작품. 이 작품이 저기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겐 단 500g의 빵도 줄 수 없다. 문학이란 게 도대체 뭐냐? 옆에 듣고 있던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샤르트르 씨, 문학은 빵 주는 거 아니에요. 문학은 저기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추문을 확산하는 거, 소문을 내는 거, 인간적인 삶이 안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공감시키는 거, 그게 문학. 문학이 뭘 현실적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건 문학의 기능이 아닌데, 시의 기능이 아닌데, 그런 소문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거, 그런 감성선을 건드리는 거, 그게 문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적시 싫어해요. 무슨 기념시 싫어합니다. 기능적이다. 문학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봤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시가 워낙 길어서 짧게 써왔는데 제가 요즘 읽는 재미있는 선배 시예요. 시집을 한번 보내줘서 읽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시를 썼어요. 선생님 한번. 이 시가요, 아까 그 시예요. 결자 이제 하자. 이제는 저 진보와 문명 이거 과유불급 이런 얘기를 하는 시예요. 이 시가. 사실은 오늘 제가 요청받은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신문학이잖아요. 요즘 이 코로나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이벤트적인 문학가들이 난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질병과 사회, 질병과 문학, 재난시대, 호들갑. 시의 본질만 지키는 거예요. 시는요, 선생님, 방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벽사의 문학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우리의 고유한 온기를 땡기는 거예요. 신라시대 때도 선생님 그 벽사의 문학, 방제의 문학은 있었어요. 평가. 처형가 있잖아요, 처형가. 서불발비달의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다리 보면 다이가 내이라. 둘은 내었고 둘은 내어. 본데 내다마는 아사 나올 때 그리고 방제 역할. 천연두가 침입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기능이 천연두가 창궐했을 때 그 시를 씁니다. 항상 벽사와 방제의 의미, 이미지, 사유를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이 이미 저한테 주어져 왔어요. 시가 제 기능을 하면 됩니다. IT 산업사회는 IT 쫓아가. 포스트 모던이라니까 자꾸 뭐 포스트 모던적인 얘기만 하고. 원래 문화 그래. 우리 삶에 대해서, 동시대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또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진정성. 진정한 문학 얘기인데, 진정한 게 뭔지 몰라요. 문학의 본연적 기능, 시인의 본래적 사명감을 자꾸 확인하고 자극할 때, 그때 우리 문학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시가 언제 주도권 진 적이 있어요? 문학이 언제 주도권 진 적이 있어요? 사대부들의 문학이지. 소수자의 문학. 다 아시죠? 우리나라만큼 문학 잡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문학상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학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문학관이 70개, 문학 잡지가 350개. 문학상은 셀 수도 없어요. 지자체된 이후에. 지방자치제에서 자꾸 뭐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검증도 안 된 사람들 막 문학상에 현혹되지도 마시고, 문학관에 내 이름 걸려고 유혹 당하지도 마시고. 문학은 원래 그런 거야. 이름 내는 거 아니야. 요즘은 시가 시답지 않아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 아닌데 그래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지 마음대로 자꾸 넘어갈까요? 저는 그냥 오늘 얘기 많이 마무리하고 요거 쓸래요. 저 위에 거는 아까 그 시에 대한 해설인데, 두 번째,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며 한 개의 사족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중에 좋은 시표를 읽고 나니 문득 오래전 독일 철학자가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 이 독일 철학자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예요. 문제가 많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지 않는 것, 바로 그거죠. 선생님들 생각 많이 하시죠? 아, 이거 끝나고 저녁 뭐 먹을까?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애가 들어왔나? 이런 수평적인 생각 말고 수직적. 인간 삶의 근원은 뭐지? 우리 삶의 고유성이란 뭐지? 이 세계와 아우르면서 할 수 있는 그 생각. 바로 그거. 이게 시인들의 생각이고, 코로나 이후의 시문학도 그런 그 시적 사명감을 가진 작품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그 시를 썼던 시인의 다른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뭐 일반 학생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래된 기도라는 작품이에요. 선생님도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 읽어보시면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